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착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국가가 있다면 아마 이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1975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한 말이었습니다. 50여 년 전 한반도에서 핵이란 말은 북한보다 대한민국에 더 가까운 단어였죠. 옐로우 케이크, 우라늄을 1차 정제한 분말 가루로 핵 개발의 직접적 원료가 되는 이 물질의 개발이 79년 박정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핵 개발의 진척도는 약 88%. 80년대 초중반이면 대한민국의 핵 보유가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모두가 알듯 그 꿈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1945년) 베트남.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해방 후 혼란기를 거쳐 남북 쪽을 경계로 분단 국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1955년부터 이어진 둘간의 전쟁,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1968년 1월 30일 설날, 민족 최대의 명절인 만큼 전쟁 중이라도 말없이 휴전을 취하는 것이 몇 년간의 관행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빈틈을 이용하여 베트콩으로 불리는 남베트남 내 공산주의자, 반정부 게릴라 조직이 남베트남, 월남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주요 기관이 장악당할 만큼 월남 측의 피해가 막심했지만 미군도 반격에 나서며 베트콩 조직이 거의 괴멸되어 월남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정 공세. 전술적 실패였지만 북베트남은 이를 계기로 전쟁판을 뒤집게 됩니다. 미국 대사관이 베트콩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미국에도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라는 보도를 믿었던 만큼 구정 공세에서 비춰진 모습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반전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처드 닉슨. 1969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는 이러한 미국 내 여론을 바탕으로 국제 체제 속에서 미국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요는 과거와 달리 대아시아 정책에서 미국은 소극적 자세와 보조적 역할을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5년도까지 모두 철수하겠다. 70년 3월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2만 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75년 완전 철수한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베트남전의 대규모 국군 파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자 박정희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더 이상은 미국만을 믿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주적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핵! 비대칭 전략 무기에 대해 대한민국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1955년 이승만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다음해부터 120여 명에 달하는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고 62년 드디어 한국의 최초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2가 들어섰죠. 그러나 당시까지는 학문적 연구와 원자력 발전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70년대 이후부터는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1960년 무기개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시켰고 무기개발위원회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석 오원철을 중심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의 가장 큰 고민은 보안. 1970년대에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등 대형 살상 무기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입니다. 특히 75년 인도에서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표하자 미소 열강의 핵무기 개발 확산을 막기 위한 압박은 한층 강화됐죠. 한국도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이를 간파한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 전 과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핵 개발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총 7개 기관에 분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각 기관은 자신들이 핵 개발을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에서만이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했죠. 핵을 무기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원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 기술과 만들어진 핵을 이동시킬 수 있는 미사일 기술입니다. 그중 미사일은 미국과 협의하여 사거리 180km, 탄두 무게 1000파운드 이내에서만 개발이 허용되었고 미국의 허큘리스 미사일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재처리 기술은 프랑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1972년 최영석 과학기술처 장관이 73년 김종필 총리가 방불 했고 75년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기업인 SGN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됩니다. 재처리 기술,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에 지금까지도 민감한 기술입니다. 당연히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핵 연료 재사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계약 대상이 되는 재처리 기술이 고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NRX 원자로까지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NRX 원자로가 없었음에도 굳이 이를 계약에 포함한 것은 핵 개발을 위한 용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앞서 NRX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 파키스탄 등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확실시되죠. 캔두, 캐나다에서 개발한 NRX 발전 모델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캐나다와의 계약에도 돌입합니다. 두 계약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지며 핵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10년 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미 국무부가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비밀 전문. 미국이 이런 한국 측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방해에 나섭니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과의 계약을 무산하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무부와 캐나다 한국 주재 대사관 사이에 수차례 전문이 오가며 협상을 하던 중 한국이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한 원자로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재처리 시설 도입을 결정하는 서명 당일 오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서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인도 밝히지 않은 채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재처리 기술 도입은 중단되었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캐나다로부터 원자로 기술 이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75년 3월 국회는 만장일치로 NPT 가입 인준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캔두형 원자로인 월성 1호기가 무사히 착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핵 개발 관련 문제를 보다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 원자력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기 시작했고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핵무장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감시가 수시로 행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삼엄한 감시와 그리고 재처리 기술 도입 무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이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총괄한 오원철 전 경제수석에 따르면 그때 이후로 핵 개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70년대 이후 외국에 나가 있던 한국 과학자들이 전격 국내로 소환됐고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미국의 눈을 피해 비밀리 핵 개발을 진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안가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가족들에게는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러 갔다며 찾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절대 커튼을 열지 말라. 창문 하나 마음대로 열지 못할 만큼 보안을 철저히 하며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죠. 그 결과 프랑스의 계약 파기와 관련 없이 재처리 기술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핵심 자재들을 밀반입 하는 데에도 성공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형 미사일 백곰이 완성되어 핵의 무기화는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었죠. 79년 2월 핵 개발을 전담하는 책임자들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핵 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 보고했죠. 핵을 무기화하느냐 마느냐, 당시 회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미 기술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었고 이를 실제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79년 여름 우라늄 농축 분말인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어냈고 80년대 초면 핵 보유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사건 79년 10월 26일 이후 모든 것은 중단되고 맙니다. 1979년 12월 8일 대통령 박정희의 서거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통령 최규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대덕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박정희 말기에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산실이었죠. 최규하가 이곳을 급히 찾은 이유는 전두환이 이끌던 국군보안사령부가 국방과학연구소 측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규하는 신군부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혼란이 빠져있는 연구원들을 진정시켰죠. 하지만 12.12 쿠데타 성공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무기 관련 자료는 모두 신군부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취임한 대통령 전두환. 그는 과거 핵개발과 관련되어 있었던 1000여 명의 인력을 숙청하였고 관련 기관, 결과물을 모두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청와대, 정부가 생산했던 핵개발 관련 기밀 문서들이 국가기록원에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미군과 신군부 사이에 집권의 정당성 부여와 핵개발 자료 폐기를 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이 그때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 뒤로 대한민국에서 핵개발은 머나먼 단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을 했다는 IAEA 보고서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핵개발 추진을 언급한 건 75년 박정희가 마지막이었죠. 핵개발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지금도 꾸준히 50에서 60%로 반대 여론의 2배가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핵개발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속화되는 주변 강대국과 북한의 위협을 생각할 때 핵은 언제나 우리에게 매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